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 요양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우리가 한번 반대되는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도대체 무슨 이 제도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은 익히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용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야지 또 거기에서 약을 받아서 또 필요하면 입원도 하고 이게 이제 건강보험 옛날식으로 하면 의료보험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데 내가 의료보험을 내고 있어. 내가 건강보험을 내니까 보험의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지. 나는 보험료를 안 냈는데 그러나 우리는 피부양저 제도가 있어서 누군가는 이 보험료를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이 아니면 내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직장을 이제 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직장 가입자로 탈퇴함으로 인해서 가입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건강보험을 내게 돼요. 그래서 보험을 내니까 보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원래 나오는 비용에서 이 보험료로 부담하는데 여기에는 자기 부담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그냥 차량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가 이런 차량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보험에 대해서 자기 부담이 없다면 뭐 필요할 때 또 이런 불법적인 것도 있겠죠. 뭐 차량을 일부러 훼손시켜 놓고 또 뭐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자기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병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이고요. 장기 요양보험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보험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 서비스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이라는 것이 아까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보험 사고가 나야 이런 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험도 그 혜택을 언제 누리냐면 사망에 대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죽어야 사망을 보험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혜택은 다른 지정자에게 있는 것이지만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보험료를 다 냅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요. 건강보험료의 몇 점 몇 프로를 장기 요양 보험료로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4대 보험은 많이 들어봤어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이게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4대 보험은 맞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생긴 지가 한 십몇 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대 보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5대 보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보험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납하는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두 개를 다 수납해요. 그러나 재정은 다릅니다. 여러분, 돈은 한 사람이 모으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보험료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 왼쪽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또 약국에 갑니다. 이거 해주세요. 보험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재정이 나가는 것이고요. 이런 요양원에 갑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아니면 방문 간호를 이용합니다. 아니면 복지용구라는 것을 샀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보험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왼쪽 주머니에서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의 재정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차이와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시기와 그 대상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건강보험에 다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근로자냐,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냐, 아니면 직업이 없는 거냐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지역 의료보험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직장 의료보험에 혜택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국민건강보험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몇 점 몇 프로를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로 같이 내고 있으니 우리가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분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 장기 요양, 그러니까 이 장기 요양을 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대상자라는 용어를 써요. 또 반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라고 합니다. 이게 대상자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대상자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대상자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고객님께서는 이런 용어하고 똑같죠. 그래서 실제 이것을 아까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주변에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면 시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군구 여기는 중랑구죠. 그래서 구청장이 이것을 인허가 내주는 것이에요. 이 우리가 민간이 하는 데는 그 관할권이 시군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냐 인천시냐 하는 그 시가 아니고요. 남양주시 이런 것이고요. 또 지역으로 가면 군 단위가 있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남양주시 옆에는 이제 가평군 이런 군 단위. 그 군수가 이 장기 요양 기간에 사업 허가자고요. 사업을 허가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립니까? 뒤로 뺄까요? 어떻게? 소리를 좀 줄일까요? 선생님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이 비용을 누가 조달하고 누가 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조달 재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이 재원을 징수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아까 몇 점 몇 프로냐면은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100만 원의 월급이 있다. 그러면 3.8%인가 9%인가 그러니까 3만 9천 원을 본인이 내고 회사가 또 2분의 1을 내고요. 똑같이 장기요양보험도 3만 몇천 원에 11.5일을 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기 요양보험료를 이제 수납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쓰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국고에서 20%를 부담하는 이 재원을 가지고 이 장기 요양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조금 사업적인 얘기로 한번 또 돌아가면요. 국가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는 이 일을 건강보험이라는 공단에 이 업무를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그 직원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또 뭐 일반인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나라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됩니까? 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지 조사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한 장기 요양 기관장들에게 훈시라든가 어떤 경고를 줄 때 이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나라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라 돈이 아니라요. 우리가 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단지 20%의 부담을 국가의 세금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나랏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이 재정은 누가 내냐면 우리 개하고 비슷한 겁니다. 서로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임도 할 때도 갯돈이고 뭐 회비를 내 가지고 회원의 규칙이 이런 상을 당하면 얼마씩 주자. 또 뭐 결혼을 하면 얼마씩 주자. 이제 그런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재정을 다 우리가 내는 겁니다. 우리가 내고 그다음에 이런 등급이 나서 생활이 어렵고 이제 거동이 어렵고 인지 기능이 이래서 이런 등급이 판정이 나면 이 재정으로 이렇게 보전해 주자. 근데 다는 보전해 주지 말고 일부는 개인이 내야지. 안 그러면 공짜면 우리나라는 이걸 다 쓰려고만 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부담이라는 것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은 보호자가 있죠. 보호자는 궁극적으로 물론 이 이용자가 낼 수도 있지만 이 보호자가 이 본인 부담금을 내는 것이고요. 또한 이 서비스의 주된 결정권자라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많은 장기 요양 기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 요양 기관장들이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창업시 요양보호사 모집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또 창업을 하고 나서 홍보는 어떻게 하는가?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서비스 결정권자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센터와 연결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이제 자기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왼쪽에 보면 장기요양 기관이 있는 것이죠. 이들하고의 이제 유대관계가 어떻게 형성돼야 되는 것이 또한 서비스의 주요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라는 뜻은 장기요양기관, 우리가 지금 창업하려는 방문요양센터 같은 것이죠. 이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하냐면 이용자에게 제공하죠. 제공한 것을 이용자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같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태그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집에 신용카드 같은 것이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 그런 장기요양 그 어플을 깔게 되고 그것을 가동시키고 우리가 코로나 QR코드 인증하듯이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증, 서비스 시작. 그 다음에 갈 때 또 거기에 인증.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들이 장기 요양 기관으로 전송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이 어디로 전송이 되냐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됩니다. 이런 전송 내용을 가지고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달 마감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서비스가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 서비스를 계산해 봤는데 100만 원어치입니다 하면은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85만 원어치를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에 해당되는 15%는 보호자에게 이 돈을 납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장기요양기관은 85만 원을 이제 서비스 제공한 것을 바로 주지 않고요. 심사라는 것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심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심사라는 것을 누가 하냐면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그 심사부가 따로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취급하는 병원, 약국, 똑같이 심평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 청구들을 이제 사전에 걸러내는 일들이 참 있죠.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단의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상상을 못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직원도 그 본인들이 근무하는 조직의 그 규모를 상상을 못 하게 됩니다. 과거 같으면 국민연금이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런 업무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많은 업무들이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의 공단의 업무들이 상당히 공룡화되고 우리가 이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떤 자료가 올라오냐면
국세청 자료들이 일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또 국세청 자료를 우리가 이것을 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요. 카드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월 몇 시에 어디에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건강보험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판도라와 상자 같아요. 이것을 다 공개가 되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조물주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일이 CCTV에 찍히듯 건강보험의 그런 능력이든 자료들이 다 글로 제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창기 때 가족 요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 요양이 뭐냐면은 내가 요양보호사인데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이 이제 가족 요양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가족 요양을 이게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어떤 부모를 저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어떻게 다른 요양보호사한테 맡겨? 그럴 수는 없다. 내 부모는 내가 모셔야 되는데 나에 대한 이 수반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되지 않는가? 난 이것 때문에 생업을 포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해줘. 라서 이 처음에 제도는 좋은 뜻으로 해서 가족요양의 한도를 이만큼 다른 사람하고 크게 차이 안 나게 해서 이제 이 제도를 이제 아주 권장해서 이 장기요양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악용합니다. 악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 서비스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그나 이런 것들이 전송하지 않으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서비스 일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기관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방문요양센터에대는 이런 사실을 안 알립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등급난 어르신들이 보통 거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갑니다. 근데 공단이 이런 해외 여행을 간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내가 아는 상식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걸리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 건강보험료 이것은 해지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이제 멈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땅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역에 곧 출입국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전송됩니다. 이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은 크로스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간 내역이 나오는데 도대체 가족요양이 말이 되냐? 그래서 이것들이 후에 또 튕겨져 나옵니다. 그럼 보호자들은 또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아,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한방 치료 갔었다. 이렇게 또 변명을 되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보험은 이제 그 출입국 내역에서 여행 패키지 상품까지 끌고 오더라고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어르신이 무슨 장가게를 가고 원가게를 가고 상해를 갔다 오십니까? 여행 패키지 아니었습니까? 정말 낯뜨거운 일들이 장기요양 시장 초기에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보험의 이 정보 접근권들은 각 부서별로 많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자료들의 이 데이터들이 엄청 컸고요. 이러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이 대규모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직을 한 1,000여 명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은 상당히 더 공용화되고 대규모화되고요. 이제 국민연금이 갑자기 위세가 쪼그라듭니다. 어떤 연금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우리도 뭐가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국민연금이 또 하는 이런 비슷한 사업을 갖고 간 게 뭐냐면 장애인. 장애인 그 판정하고 이런 관리하는 업무는 국민연금.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의 성격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게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일반인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같은 장씨니까 장기요양 등급이 났습니다 하고 장애인 등급이 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자에게 아니면 그 보호자에게 이 장기요양 기관에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저기 장기요양 2등급인데 요양보호사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기 사정하러 또 계약의 내용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제 집에 가보면 이제 장애인 2급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장애인과 장기 요양은 이제 1급, 2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은 하나 장애 등급하고 장기 요양 등급은 다르다. 이 장기 요양 서비스는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상단의 보호자들은 아까 시설급여라는 것은 요양원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20%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20% 말고 보험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급여라고 해서 이제 식재료비, 임용비라는 것은 이제 미용사를 불러서 파마를 하거나 뭐 이런 비용들. 근데 요양원에서 자원봉사가 와서 뭐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발하고 이런 비용들은 이제 비급여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별도로 제 화면은 잘 안 보이지만은 상급 병실료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 1인실, 2인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 부담금을 해서 현재 보험이 적용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별도의 비용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는 15%인데 그럼 왜 비급여가 없을까? 비급여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취사를 할 때 우리가 쌀을 가져가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정 내에 있는 뭐 쌀이든 반찬을 이용해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 그 대상자든 보호자가 다 지불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급여 부분에 포함시키지도 않지만은 전부 대상자가 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험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장 지금 그 보험이 좀 됐으면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기저귀 부분입니다. 기저귀. 기저귀는 계속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아끼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기저귀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게 대부분 이제 디펜드인가요? 디펜스인가요? 디펜드인가? 이제 이런 기저귀를 선전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전을 하게 되냐면요.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뭐 어떤 소변을 이렇게 봐도 이것을 다 흡수해가지고, 조금 비싸도 이런 기저귀들이, 오래 쓰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 실제적으로 기저귀를 한번 이렇게 해서 차보는 체험을 한번 조금 약간 제가 좀 엉뚱한 이제 그 제안인데요. 해보세요. 그거를 이제 먹었다고 쳐가지고 우리 애기들 기저귀 이제 소변 많이 넣으면 거의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저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도 찝찝하면요. 묻었으면 갈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 기저귀 비용이 감내가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비용 중에 보험이 되는 것은 기저귀가 돼야 되는데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보험 특히 장기요양 재정이 처음에는 이용자가 적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덜 모아도 재정이 남았다가 갑자기 노인 인구의 비중이 많고 이 장기요양 시장이 확대되니까 모았던 재정들이 확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또 모아 안 되니까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거기에 11.52가 또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한참 올랐을 때도 장기요양보험료는 멈춰졌습니다 하면서 마치 올린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그 과표가 되는 부분이 오르면 당연히 장기요양보험료는 더 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건강보험료의 11.52라는 부분의 비율이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수요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는 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 보험이 되는 부분을 많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이 현재 이용하는 그 이용자의 증가분만큼 이 재정들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적인 확대가 아직도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서비스의 요구들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라가. 이제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은 이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를 내는가 이것을 이제 보호자가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이용자가 여러분 될 수도 있고요. 불행한 일이죠. 이것은 거꾸로 장기요양 그 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또한 이용자에게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장기요양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이용자 중심으로 봤을 때 주변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보험 사고가 나야 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혜택을 누립니다. 이분은 누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장기요양 인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우리가 판정받고 싶은데 장애인 판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국민연금이라는 곳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신체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오세요 했을 때 국민연금에서는 6개월치 간호기록지를 가져와라, 진단서를 가져와라 이런 객관적인 뭔가 권위가 있는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론은 의사겠죠? 이 의사의 권위에 그 어떤 진단서든 이런 자료를 가지고 또 실제 나와서 정말 기능이 회복이 안 되는가? 이거를 아무리 재활을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라는 뜻이 장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라는 것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판정해 줄 때 장애를 받는 것이죠. 장애 등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등급이 몇 등급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게 장애인의 혜택이죠. 예를 들면 주차장 이런 것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세금, 차를 살 때도 어떤 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급에 따라서 연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장애인의 혜택이에요.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장기 요양 보험에서 장기 요양 인정 절차를. 자, 우리는 보험료를 냈어요. 어디다? 보험사에다 냈죠. 그 보험사가 누구냐? 건강보험이 보험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을 들든 자동차 보험을 들든 이걸 보험사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사에 우리는 보험을 들었어요. 국가가 위탁한 보험사가 건강보험이에요. 우리 보험료를 내고 내가 내지도 않더라도 내가 피부양자예요. 엄마가 내요. 그럴 수도 있죠. 어린아이가 상해를 입었어요. 근데 엄마가 보험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이 누군가는 내가 내든 그 아니면 나를 부양하는
아들이 내든 딸이 내든 이런 것을 내므로 인해서 우리는 보험의 혜택을 누려요. 그래서 보험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느냐? 이런 간병이 필요해요.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예, 판정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보험사에 전화하는 거죠.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와서 봐주세요. 나는 거와 똑같이 우리는 보험사에다가 이런 일이 있으니 나와 달라. 이런 것을 하는 게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다. 1번 이해되셨겠죠? 그러면 어디다 하느냐? 전화. 전화가 없어요. 전화는 안 돼요. 방문 직접 가야 돼요.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1번. 자,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고 친절하게 가서 이게 가능하나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호자가 가야죠. 그래서 이 그림은 상당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건강보험의 그 내용을 캡처해서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이 우편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팩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은 복잡해요. 팩스 가능해요. 팩스가 제일 편해요. 자, 어르신이 저는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직접 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마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사회복지과를 가서 나 이런 생활이니까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등급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이 나 신체 장애를 받고 싶어. 근데 멀쩡하게 걸어가가지고 이래서 내가 오늘은 멀쩡하게 걸었는데 난 평소에 못 걸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을 공단을 방문해서 어르신이 이렇게 직접 접수하는 순간부터 등급 날 확률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 이런 형태로 가는데 그럼 팩스를 누가 신청했는가라는 것이 이제 신청서에 써져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진짜 이것을 누가 신청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객관성을 증빙하기 위해서 신분증이 필요한 것이죠. 누구의 신분증이 필요하느냐? 이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 즉 이 판정을 받으려고 하는 어르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어르신이 못하면 대리인이 필요하죠. 그 대리인이 주로 이제 가족. 근데 정말 이제 대리인이 없어요. 누가 봐도 독거노인이에요. 이제 이럴 때는 장기요양 기관장들이 이웃 주민으로 해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면 음, 개 눈에는 뭐만 보이죠? 네, 개 눈에는 저기 사료가 보이죠? 다른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개 눈에는 사료가 보이듯이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면 갑자기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뭐뭐뭐 센터, 뭐뭐뭐 재가센터, 뭐뭐뭐 방문센터 이런 것들이 야 평소에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저기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붙여져 있는 게 뭐냐면 등급 상담 이렇게 있어요. 등급 상담이 바로 누가 해주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를 우리가 오늘 설명을 들면 장기요양 센터장들이 자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방법이나 이런 절차를 설명하는데 일반인들은 분명히 이 내용을 읽어도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등급 나서 왜 난 센터를 이렇게 오픈했는데 왜 전화가 안 오지? 등급 난 사람은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계속 등급이 날 텐데 왜 우리 센터는 블로그를 해놔도 이렇게 연락이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등급 상담부터 방문 요양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신청일부터 30일 정도의 소요가 걸리는데요. 이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방문센터가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
이 예비 수급자를 발굴하는 것이고, 이 수급자한테 이런 제도를 설명해 주는 거고, 이런 신청을 대신 대행해 주면서 이런 일들을 해요. 여기 1번에 보면 의사소견서라는 것을 제출해요. 여러분, 의사소견서예요. 진단서도 가능하지만 소견서와 진단서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 도찐개찐 뭐 같은 거라도 될 수도 있죠. 의사가 쓰는 것인데요. 진단서는 뭔가 객관적인 검사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확실한 걸 쓰는 것이고요. 소견서 말 그대로 이 등급을 이렇게 신청하고 공단 직원이 왔다 가서 받고 병원에 가서 그 당시에 내가 어르신들의 이제 눈으로 봤는데 이런 상태더라 하는 거 봤을 때 상태를 써주는 게 소견서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제출되는 건데요. 이제 스토리를 얘기할게요. 소견서는 이때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신청을 해서 소견서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에 보면은 노인만 되는 건데, 두 번째라는 것은 여기 1번에 그 신청 대상자가 65세 미만도 되는구나. 노인성 질환도 되는구나. 이때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가 반드시 나야 된다. 이거는 뒤편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신청을 이렇게 팩스로 접수를 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가서, 이런 제도를 모르면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예, 이런 것들이 방문 요양을 운영하는 기관장들이 이 서비스 신청을 하고, 이 서비스가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계약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소견서가 필요하다면 이 일까지도 보통 장기요양 기관장들이 이렇게 소견서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소견서를 한 번도 발행해 보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의 내용은 아시는 의사 선생님도 많고요. 이것을 장기요양을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많이 해본 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가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미래 예비 고객들이 이제 어떤 라포든 이런 형성들이 돼서 이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한 99%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났는데, 우리는 이제 등급이 나는 게 한 달에 2번 정도 장기요양 거기서 등급이 나요. 그 등급이 나면 이 보호자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러 오고, 교육 받으러 오는 날 공단 앞에서 전단지를 돌린다든가 이런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단지를 받아가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장기요양 기관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되는가? 그들은 전단지를 받아보면서 이 내용은 내가 이미 들었어. 어디서?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이 등급 신청을 해준 쪽에서 내용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의상 이런 등급이 나면 그 센터하고 이용할 거야. 그리고 어르신 상태는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면 방문 요양 기관장들은 이미 어르신의 욕구라든가 또 어르신의 필요한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직원을 예비하고 있다가 매칭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장기요양의 인정 절차 속에서 이 장기요양 기관들이 하는 역할이는 것이죠. 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제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공단 직원이 나와요. 그래서 인정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다. 서서 있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전화를 하죠. 그리고 어르신은 이렇게 생활이 안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호자한테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며칠 날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약속을 정해놓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50 몇 개 되는 설문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르신 지금부터 설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묻게 되는 것입니다. 묻는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갔다 오면은 이제 소견서도 같이 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자 공단 직원이 여기서 딱 보면 이 오른쪽에 저 누워 앉아 계신 어르신하고 보면은 친인척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 직원이 임의대로 좋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면 이분은 원래 이분하고 안 좋아. 그래서 일부러 더 등급이 안 나오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견서를 함께 또 제3자가 권위 있는데 그 권위가 의사라고 얘기해서 소견서를 내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견서 제출을 하게 되면 누가 내냐면 공단 직원이 판정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 직원은 이 내용을 등급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여기입니다. 자, 4번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부터 가요, 오른쪽에. 그래서 이 등급 판정을 하는데 심사위원이 누구냐면 한의사, 의사도 들어가 있고요. 보통 15명 정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이 장기요양을 대표하는 협회장들도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의 이익을 대변해서 가급적인 등급을 많이 내주려고 하는 게 또 협회의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딴 얘기로 좀 돌아갑니다. 자, 제가 이제 남양주에 살잖아요. 남양주에 사는데 옆에 동네가 가평군입니다. 가평군. 그래서 아까 우리는 본인 부담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5%를 이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는 시설에서 내야 되는데요. 이 본인 부담금은 일반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득을 갖고 있는 분은 이 정도 내야 되는데 우리가 기초수급자 영세민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죠. 영세민은 이 15%를 누가 내냐 이거죠. 공단이 주는 게 아니라요. 이 돈을 시군구 재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 재정에서 우리 장교양 기관에다가 쏴주는 게 아니라요. 공단에다 쏴줍니다. 돈을 송금해 줍니다. 그럼 공단은 그 돈을 합쳐서 85% 합쳐서 100%가 일로 장교양 기관에다가 지급할 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평군이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는 산세가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연수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양관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렇게 이제 그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많은 공간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뭔가 했을 때 이제 요양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이제 인허가를 내서 이제 요양원에 이제 어르신이 입소하게 되면 이 자기 부담의 20%를 이 가평군에 생기면 가평군에서 다 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이 밥값의 부분도 이 가평군에서 내줘야 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 허가를 상위 법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평군이 무려 이것을 7년 동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이제 설악면에서 들어와 가지고 4,000평을 개발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군수님을 찾아가서 다른 데는 다 되고 왜 여러분 이 재정만 생각하고 기초수급자만 생각하냐? 여기에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충분하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누가 오냐 이거 했을 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가 나쁘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거주지를 요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제 MOU라는 형태로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여기 중랑구하고 가평군하고 MOU를 맺어서 이 어르신이 여기에 수급자 주소를 두고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초창기에는 가능했는데 아무도 이런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면에서 언젠가가 보니까 이 장교양의 재정에 따라서 이 쿼터제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등급이 많아지면 야, 우리 남양주에서는 올해 몇 명이 늘어났고 인구가 급증하니까 이제 등급을 줄이자. 이러면은 이제 갑자기 등급 기준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안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2등급 날 걸 3등급 내주고 3등급 내주고 4등급.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한도가 작아지니까 예산을 줄여야겠다. 이런 형태가 지금 일어나는 경우죠. 어쨌든 이런 판정위원회에서 이제 등급 판정이 나면 이제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나오면 인정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전산화가 다 됐지만은 건강보험 건강보험증이라는 게 있죠. 의료보험증 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인정서라는 것은 장기요양 인정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또 다른 건강보험증이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표준장기 이용계획서는 조금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더라도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안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서비스 복지용구 서비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가 조금 덜 나가더라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강의는 조금 진도 안 나가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정서를 가지고 이제 방문 요양센터든 요양원이든 이제 장기 요양 기관들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찾아봐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문센터를 찾아오는 수급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어르신 쪽으로 집으로 찾아가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는 이제 법과 관련해서 설명할 텐데요. 한 5분간 저기 쉬지도 않고 어디 화장실도 못 가셨을 텐데 8시 5분에 다시 수업을 하고 잠시 요 화면 상태는 놔둘 테니까요.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드립니다. 예, 5분 됐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 채팅창에 뭐냐면 대상자를 모집하는 게 가장 두렵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 얼굴이 저기, 저기, 제가 영업을 잘할 사람으로 보이나요? 저는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엄청난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는 일들이 원래 이제 그 격리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서 어, 종이를 만드는 회사에 이제 격리 업무를 오래 했었죠. 그리고 자금을 맡다 보니까 돈 관리를 이제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는 일이 아니라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 회장님의 입장에서 이제 돈을 이제 맡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일이 늘 혼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지점장님 또 은행에 이제 대출 여신이 한 19군데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 연장, 또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어음을 발행해서 뭐, 어음을 끊고 또 돈이 모자라면 뭐, 어음을 할인하고 또 필요하면 자금을 뭐 이렇게 기금하고 끌어오는 이런 속에서 일을 하다가 그 어쨌든 다른 뜻이 있어서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말한 영업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도 뭐 영업이 뛰어났냐? 그렇진 않았고요. 늘 지금 말한 여기에서 말한 그 다른 선생님의 질문과 같이 영업이 무서운 거죠. 그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도 이제 협동조합 안에서 이제 여러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얼굴이 상당히 이제 붉어지는 얼굴이고 이제 숫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 앞에 이런 제도를 설명하는 게 이제 어렵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하는 쪽은 사실은 행정 뭐 이런 사무 이런 쪽에서만 능했지 영업은 전혀 할 수 없는 마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영업을 잘하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잘 오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은 타고난 것입니다. 물론 트레이닝이 또 돼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비법이 뭐냐 했을 때 엄청난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누구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방법은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찌라시도 홍보 전단지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제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시는 게 맞다. 어디서 어르신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이 감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짜배기만 뽑아서 바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있고요. 저는 이런 내용을 이제 많은 것들을 오늘 얘기하고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안에 특별한 비법이 있느냐?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제 진정성이라고 봐요. 진정성.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어떤 금전적인 돈적인 돈에 대해서는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일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면서 이왕이면 돈도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같은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떼돈 번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떼돈 되게 부끄럽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르신 떼밀어 주고 받는 돈이기 때문에 너 공단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너 나라 돈인데 뭔 소리야.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그 일을 성심성의껏 받는 용역료지 니네들이 주는 돈이 아니야.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건강보험공단 너희들이야말로
우리가 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이제 제 생각은 이렇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돈을 주는 것 같이 착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이 마치 이제 저희들을 하대하는 그런 아래로 보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택배를 받아볼 때 이들이 한번 멈춰버리면 어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장기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왜 데모를, 폐업을, 휴업을 할 수 없냐면요. 택배는 좀 불편하고 물건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약자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이제 서비스를 하는 직접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폐업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현장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분들이 엄청난 저는 가치 있는 일을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화장실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들어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음식점에서 보고 이제 조금 이제 카피한 내용인데 어떤 얘기냐면 월급은 공단이 주는 것이 아니다. 어르신이 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때문에 저희가 먹고 사는 것이고 또 방문 요양을 운영하는 센터장들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사장이다, 오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선생님 때문에 저희들 먹고 살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애쓰셨어요. 한 달도 고생합니다. 자,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센터들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냐면요.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어,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똥이나 치는 주제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막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탄광의 마지막에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내 이제 어떤 직업의 삶을 마무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 내가 이제 할 게 없고 다 이래서 이제 똥이나 치는 여기까지 왔으니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한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이고요. 돈의 가치에 있어서 저는 정말 그런 돈에 비해서도 정말 내가 이 돈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 일에 그 이상을 하였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일들을 생각했어요. 왜 직장을 그만뒀을까 했을 때 이제 저를 되게 위안하고 저를 이제 다듬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자금을 만졌기 때문에 사실 한 7년 동안은 회사 돈을 뭐 적게는 7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움직이는 중견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원 보증 쓰고 다 했지만 믿을 수가 없죠. 자금이 한 하루에 뭐 50억에서 60억 움직여지면 보통 그 당시에는 은행이 할인하고 하면 은행을 마감을 하더라도 은행에 7시, 8시까지 업무가 계속 보게 되는 시절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늦게 들어오면 사채 시장에서 또 뭐 할인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저도 8시, 9시에 은행 마감을 하고 그때 들어와서 이제 퇴근을 뭐 10시, 11시에 하고 또 다음날 결제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회사가 이제 돈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직원에 대한 부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 되니까 이제 그 모든 곳간의 열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7년부터는 회사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쥐고 있다 보니까 뭐 전무님이도 부사장님이든 공장장님이도 저한테는 엄청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직장 생활이 정말 편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그 직장에 현재 있었으면 아마 잘했으면 이제 상무나 뭐 이사나 이런 중역의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겠죠. 이제 그런데 이 조직에 있다 이런 세계로 나와 보니까 얼마나 조직이 귀한 건지를 알겠어요. 1인 100을 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게 엄청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을 10년 넘게 했는데요.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밥을 먹는 이제 그 일하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떼돈을 벌었다 이런 거보다는 야, 함께 먹고 또 함께 일하고 또 어떤 생업의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저도 거기에 많은 일조를 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가 자기의 아까도 자긍심이 있는 분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이런 자긍심을 갖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초창기 때는 그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요, 요양보호사를 이제 직원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완장을 세워주면 그 사람이 이제 또 옛날의 본성들이 나타나서 아, 저분 정말 경영자 마인드가 아니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준비된 남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적지 않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 이게 방법적으로 무엇이 필요해서 아까 같이 영업적 능력만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아, 이분이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진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 요렇게 하면 어르신이 넘어가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르신은 상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오래된 인생의 경력을 쌓았던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보다 한 20살 아래에 젊은 친구들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좀 젊으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야, 이게 내가 상당히 야근수인데 이러면 저 어르신이 넘어가겠다 하지만은 그 마음을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르신이 거의 귀신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센터장이 저 장기요양 기관장이 정말 나를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젊은 친구들이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이 사업은요. 정도가 있다면 그거는 저는 진정성이고 또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난 여기에 내 책임을 가지고 저를 이 센터장을 믿고 이 센터를 믿고 서비스를 보호자가 내 부모를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요양보호사도 관리해 줘야 되고 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북돋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 시간 이후도 또 계속 나오지만은 서비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5평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의 방문요양센터를 하면서 가장 안 좋은 마인드가 뭐냐면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들라고 그래요. 뻥튀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80명의 그 장기요양 기관장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방문요양 기관의 협회장을 2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요양원의 협회의 또 임원으로 오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재물의 부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부유함이 방문 요양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이다 보니까 나는 줄 수 없어. 이 손을 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펴야 더 많은 걸 받는데 이것은 줄 수 없고 오로지 여기서 뭘 빼낼까만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이 기간이 커져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베푸는 일이고요. 많은 것들에 이제 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못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심으면 내가 걷는 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급해요.
그리고 이제 방문 요양은요, 이번 달에 5명이면 다음 달에는 7명, 그 다음 달에는 10명.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5명이야. 다음 달에 또 4명이 생겼어. 근데 3명은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지냐? 병원 갑니다.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요양원 가기도 하고요. 또 주야간보로 서비스를 옮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방문 요양이 내 사업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일에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유튜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만들 때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저는 음, 사람의 뇌를 많이 연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제 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알고리즘.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음에 영상들이 이것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유관 영상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나는 거기에 생각과 영상이 집중되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그 영상에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런 하루에 수만 가지의 알고리즘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서 염려, 걱정, 나는 안 될 거야. 이 알고리즘이 하나 이제 검색을 하면 유튜브와 똑같아요. 부정, 어려움.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이제 전개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생각이 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금의 문제에 대한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되지만 이 사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해야 버티는 것이고요. 또 사업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많은 준비를 하심으로 인해서 나아가야 더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런 마인드로 좀 하면은 좋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혼자를 못하니까 동업을 생각합니다. 이 동업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이사를 두를 수도 있고, 주식회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협동조합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한회사 이런 형태들이 참 많은 건데요. 그 안에서 이런 동업은 또 많은 그 결과를 이제 좋은 결과, 좋지 않은 결과들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도 있고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도 있어요. 협동조합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뜻은 거룩합니다. 뜻은 너무 이상적이고 하는데 이 안에 일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협동조합은 참 그 마인드나 이해가 똑같이 투자해서 약자들이 모여서 이래서 이 사회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지원 체계 자금도 많이 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협동조합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는 협동조합을 성공할 때 우리 협동조합을 쳐보면 대부분 선키스트 이제 성공한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축구 구단이 바르셀로나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축구관도 협동조합이죠. 뭐 수협도 협동조합이고 농협도 협동조합이고 성공 사례도 있지만은 실패 사례는 뭐냐면 생각의 마인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돈을 투자하면 그 노력도 똑같이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 놓는 겁니다. 마치 보험과 같이. 그러고 잘 되면 배당받고 이제 이런 생각의 마인드가 이제 그 어떤 조직이든 이런 것들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이제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이것들에 대한 전환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적인 것보다는 이 자기 생각에 대한 그 마인드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성공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은 아닐지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아까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말이 좀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창업을 하고 나서 대상자 발굴이 없으면 수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은 나가죠. 이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비, 유지 관리비, 또 종사자를 뒀다면 그 비용까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까지 얼마 정도가 비용이 소진될 것인가? 자, 내가 5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4, 50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기간이 나의 능력에 따라서 1년이 것일지 2년이 걸릴지 그럼 손익분기점은 몇 명일까? 15명이면 될까? 20명이면 될까? 거기까지 넘어가는 기간은 얼마인가? 그럼 내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얼마에 들어갈 것인가? 그 기간을 얼마로 단축시키려면 자,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어디다가 방문센터를 창업을 하게 되면 집에다 방문센터를 창업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가 마인드는 아니라고 봐요. 모든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용이 없이 수익을 창출한다. 저는 제조회사를 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종이의 한 라인을 뽑을 때 그 당시에 87년도에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쇄 용지를 뽑기 위한 그 과정이요. 우리 김을 말리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물에다가 펄프를 풀어요. 우유팩 같은 펄프를 풀어서 그것을 분무기로 쫙 뿌려가지고 그것을 모포로 습기를 쫙 짜서 그 다음에 프레스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반듯반듯한 것들을 이제는 또 이제 공정이 갖고 롤로 말리든지 재단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 라인이 100억이 들어갑니다. 창업을 할 때는요, 어, 자본을 어느 정도, 여러분 커피숍을 하나 조그만 거 창업을 해도 최소 가맹비하고 기초자금이 2,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보통 인테리어 하고 뭐 하면은 저희 그 사회복지사 방문 요양복지사 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카페를 하다가 이렇게 적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얼마 이제 이렇게 했냐면 이제 1억 정도 이렇게 날리고 오셨군요. 이제 작은 조그만 카페도 이런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자본, 자산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자산이라는 뜻은 자본에다가 플러스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도 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은행 이자를 예를 들면 많게는 5%를 끌고 와가지고 이 수익을 25% 낸다면 은행에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 것이죠. 임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건물을 살 때 자기 돈으로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또 대출이 좀 더 됐었죠. 예를 들면 10억짜리 건물을 살 때 3억은 내 돈이고 그 당시에 7억이 됐으면 7억의 대자 이자가 뭐 얼마인데 임대 수익이 이것이 한 80% 차게 되면은 얼마에서 이자 비용을 커버하고 얼마가 남는다. 그러면 사업을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가 아니라 아까 같이 자산 이것을 얼마에 투자해서 목표치를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돈도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수급자가 전혀 없으면 대상자 수입이 없는 것이죠. 근데 집에서 했을 때 여러분은 오너고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입니다. 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근로자예요. 그러면 근로자는 월급이 나옵니다. 두 번째, 퇴직금이 적립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뜩이나 요양보호사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방문요양센터라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사무실도 없어. 아니면 요만한 조그만 아주 허름한 데 있으면 야, 여기 직장에 난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거꾸로 이 직장에서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어디 뭐다, 어린센터 다니고 있어. 차마 이런 회사를 만들 복지 마인드, 여러분 복지라는 뜻은요, 내가 사회복지업을 한다. 그러면 내 돈만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회복지 업무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복지냐, 종사자에 대한 복지도 고민하는 센터장이 되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문센터에 근무하는 그 요양보호사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센터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아까 수급자 발굴을 누가 하는가? 수급자 발굴은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일을 여기 센터장들이 아무리 알아봤자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것을 발굴합니까? 그것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직원, 바로 요양보호사가 이 대상자를 발굴해줘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도 주고, 감사의 표현도 하고, 아, 정말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이 요양보호사가 많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정말 내가 이 조직 안에서 이 직장 안에서 많은 기여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때문에 저희들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직원회의 할 때도 한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런 일들을 이제 안 해도 되는 일 때문에 이제 멈춰졌지만은 회의할 때 항상 그런 감사의 일들을 또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르신을 대하는, 그 다음에 직원을 대하고 어떻게 보면 이 일이 그 서비스 업 중에 케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서비스의 뜻이 뭐냐면 섬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원장이고 센터고 사장이다, 오너다라는 개념의 생각과 어울러서 이제는 또 이들을 잘 관리해주고 섬겨야만 이 사업은 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의 내가 사회복지를 하는 마인드는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30분 남았는데, 제가 2차 얘기는 이제 내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또 얘기할게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그래서 고령이다. 이 뜻은 65세를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나니까 오화죠, 오화. 그 다음에 노인성 질병, 고령이 아니어도 된다. 근데 노인성 질병으로 판명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요 제도의 설명이 자 노인 이거 딱 끊으세요. 그러면 대상이 노인인데 그 노인이 뭐냐? 고령이다. 이 고령의 기준은 65세다. 그리고 65세 아닌 사람도 된다라는 게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란 뜻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인데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이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사람을 장기라고 얘기합니다. 요양이란 뜻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이것이 요양입니다. 그래서 신체활동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양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보험이라는 것은 아까 방법이 뭐냐? 이런 보험료, 재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이제 보험제도고요. 제도는 이제 이것이 이제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수령을 그러니까 취득하는 과정 속에 보면 노인복지법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근간이 되는 법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제처 뭐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검색을 해서 거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치거나 노인복지법을 피면 법이라는 것은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그 고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면 지금 얘기가 그 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을 어디다 대입해야 되고 이것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꼬부라진 글씨도 아니고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적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수업에 참여하신 거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조금 그래도 머릿속에 이런 사업이구나 하고
이제 틀을 잡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숫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시 교환도 있을 것이고 노인장기 요양법도 첨언 나오실 거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홍보하는 사이트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쳐도 되고요. 이것만 봐야겠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제 그 홈페이지 주소는 롱텀케어 co.kr인가 kr.or인가 네, 그렇게 롱텀 케어를 치면 나옵니다. 어쨌든 대상은 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이 내용의 뜻으로 하나하나 두 자씩 끊어보면 아 대상은 65회 65세 노인 중에 자 대상은 뭐냐면 인정을 아까 같이 과정을 통해서 받은 사람만 이 대상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신청 자격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나 되는 겁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내는 사람은 누구나 되는데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나이는 65세. 65세 안 된 사람은 아까 시작일로부터 30일 뒤에 판정이 난다니까 65세 미만자라도 한 달 전에는 가능하다. 두 번째, 65세 아닌 사람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 노인성 질병이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중에 시험 문제가 났다. 노인성 질병이 뭐냐? 이러니까 이제 당뇨도 나오고 고혈압도 나오고 이제 갖가지 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 이제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노인성 질병이 뭐냐?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 이 사업을 이해하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노인성 질병인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심히 지나가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병원 가서 약 처방을 받아보면 그냥 약을 한번 다 보셨어요? 그냥 저기 약국에 갖다 주고 그냥 이것은 뭐 진통제나 보다 하는데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단이라는 것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에 아까도 병원도 건강보험에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이죠. 청구할 때 진단을 내려야 이 청구가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진단 없이 나 갑자기 무슨 저기 좀 영양제를 청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이렇게 코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질병 코드로.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유심히 보니까 여기서 빨간 글씨로 보여 있죠. 한국 질병 코드 이렇게 사인 분류라는 검색어를 치면 모든 질병은 이렇게 코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처방전을 한번 유심히 보면 왼쪽 상단에 이런 질병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나 이 코드는 분명히 무슨 코드인데 지금 이 약을 안 먹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질병의 코드들은 다 옛날 거들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냐면 여러분 보험 들 때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면 나중에 보험 처리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고혈압 약을 10년 전에 먹고 지금은 안 먹어. 이게 아니면 당뇨약을 얼마 전에 뭐 먹었지만 설마 이것은 모르겠지. 그러고 이제 안 먹고 있다가 이제 이런 당뇨 보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이렇게 돼서 이제 뭐 1년간 아무 이상이 없다가 뭐 당뇨가 발생하면 뭐 1,000만 원에 보상되는 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 보험을 번뜩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질병을 한번 처방한 것들은 그 기록을 다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범죄 기록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듯이 전과 내용, 내 질병에 대한 전과. 아까 건강보험이라는 그 공단이 엄청난 공룡화된 집단으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데 이 정보, 이 건강의 정보,
이 어느 병원을 들려서 어느 약을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먹은 어느 약국을 들렸던 이 행정, 거기에 맞는 카드는 누구 카드를 긁었던 이런 자료들이 건강보험을 다 끌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코드는 거기에 맞는 또 약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약학정보라는 그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처방전이 나온 것들을 저는 이제 밤새 요양원에 있을 때 어르신 약을 다 보게 돼요. 그러면 약이라는 것은 이제 음, 긍정적인 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약들이 있는데요. 의사도 사람인지라 엄한 약을 처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닌데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러다가 보면 이제 조금 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요양원에 좀 오래 근무하면 얼핏 이제 그 좀 오버해서 판단합니다. 아, 이런 정도는 내가 보건대 뭐 과거에 봤을 때 요거는 뭐 별 큰 문제가 아니다. 이래서 이제 또 그 중한 그 골든 타임을 놓칠 때도 있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자,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어르신이 뭔 서비스를 원하는지 욕구 파악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시간에 욕구 파악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파악을 하는데 이런 과거 내역, 아까 진단서 오른쪽에 보면 지금 먹지 않더라도 이런 질병 코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코드를 다 알아가면 아, 이분이 옛날에 무슨 약을 먹었던 그 질병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서비스할 때 어르신 뭔 약을 드셨는데요? 이 사회복지사가 이 센터장이 이런 걸 어떻게 알지? 여기 F00. 아, 옛날에 알츠하이머가 있었네요. F01. 혈관성 치매네요. 도대체 혈관성 치매하고 알츠하이머는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또 인터넷 검색해서 도대체 알츠하이머하고 치매는 같은 얘기 아니야? 근데 왜 의사는 이렇게 분류했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다 보면 여러분 요즘은 다 네이버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 또 자세히 보시면 치매라는 그런 질병은 F로 시작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갑자기 또 볼 수가 있죠? F로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굳이 또 알츠하이머형을 G라고 얘기하고 지주막혈 출혈, 뇌출혈 I로 시작되는 건 보통 이 뇌 쪽에서 뭔가 혈관이 터졌거나 혈관이 막혀가지고 편마비가 오거나 반신불수가 되는 이런 질병을 그러면 I로 시작되는 질병은 이런 쪽의 질병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도 볼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얼핏 약도 하다 보면 얼핏 약사가 뭐예요?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공부하는 게 약사인데 요즘은 이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돌팔이 약사고 돌팔이 의사지만은 이런 처방전 저희는 이게 반드시 그 수급자하고 계약할 때 제가는 방문 요양은 이런 처방전을 가져서 준비하라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건 반드시 하자. 그리고 이런 것이 서비스의 다른 센터와 질적인 우리 차이다. 그래서 당신을 믿고 이제 이 센터에 너의 부모님을 이렇게 맡긴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차별화를 했을 때 여기는 신뢰가 이런 신뢰가 한번 쌓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7년이 지나니까 제가 14년 동안 그 제지화에서 근무했는데 7년부터 아무도 제가 이 돈에 대해서 타치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사도 정말 명예롭게 나왔던 그런 일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한번 그 신뢰가 쌓이잖아요. 이제 센터 안 바꿉니다. 이런 것들이 마케팅으로 보면요. 여러분, 그것을 고객 충성도라고 얘기하죠. 난 뭔가 몰라도 저 센터장 때문에 나는 센터 안 받아. 여기는 뭐 줘도 그래도 의리가 있지. 한국 사람이 정에 약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차별성으로 인해서
신뢰를 심어갈 때, 아, 여기는 그래도 요양보호사들은요, 여러분, 한 센터만 근무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방문 요양은 그런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A 센터에 오전 근무를 하고 B 센터에 오후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뭐 이걸 한 탕 뛰냐, 두 탕 뛰냐, 오전 근무하냐, 오후 근무하냐 하는데 A 센터에 3시간 근무하고 B 센터에 이제 또 이제 3시간 근무하고 또 주말에는 C 센터에 근무해서 세 군데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 센터에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은 비교를 합니다. 우리 기관장은 어땠고 오늘 벌어진 일이 내일 아침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는 다 공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 원장 조금 또라이야 이런 얘기들이 다음날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아까 요양보호사 관리도 이 사업의 성패를 중요하는 엄청난 일인데요. 근데 내가 봤는데 아 저기는 그냥 저기 방문형 센터장 대충 계약하고 막 이런데 여기 센터는 뭔가 체계적이야. 이런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또 중요한 얘기고요. 이것은 꼭 이제 자기 자신의 이렇게 어떤 역량을 알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평생 그걸 가지고 울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변화하고요. 또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렇게 그 삶 속에서 이제 어떤 발전이 있는 거고요. 우리의 역량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문요양센터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30명 이상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커져가기 위해선 또 다른 관리자인 사회복지사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커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인재가 왔다가 가버리면 그 기관은 엄청난 타격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이 일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덜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방문요양센터든 요양원이든 이 분야에 일일이 다 관리를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다 몸소 다 해봤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이제 직장으로 보통 이제 취업을 해서 알선에 나가면 다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창업을 해야지? 이제 거기서 또 막히기 시작하는 일이죠. 이제 그런 것 속에 제가 사장이니까 여기에 오너니까 존경을 받거나 여기가 오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당신만큼 알고 있으니 당신에 대한 얘기에 대한 수용도 하고 그러나 내 경험은 더 많으니까 요건 요래서 요렇게 조정하는 게 옳다라고 그 직원이 수용할 때 행동에 변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은 공단이 하란 얘기도 아니고 제 경험상 야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해야 어르신이 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 병이 뭔지는 아니구나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119만 불러대는 것입니다. 어떤 조항이 있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게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고하고 자기 업무는 끝나요. 근데 그러다가 안절부절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이런 질병을 알았다면 이게 저혈당에서 오는 것이구나. 그러면 최소한 혈당 재는 법도 알아야겠죠? 최소한 산소 포화도 재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지만 초기에 방문하러 갔을 때 이런 진단서 보고 그 다음에 혈당도 재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열도 재보고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도 한번 재보고 혈압도 재봐가지고 보통 이렇게 저혈압 나옵니까? 이혈압이 저혈압니까? 그 순간에 그 한 번에 그것이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옮기지 않는 아까도 얘기했던 충성 고객이 어떤 충성도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얘기가 또 딴 데로 빠졌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같이 알아가는 것, 노인에 대한 질병도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설명했다는 것은 65세 미만은 요 코드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서를 끊어올 때 질병 코드에 F00에서 F03 여기가 나와야 치매로 인정받아서 65세 미만도 등급 신청의 자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F03만 있는 게 아니라 F04도 있고 F05도 있고 F09도 있어요. 그러나 상세 불명의 기질성 치매인데 F09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 선생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죠. 그리고 왜냐하면 치매라는 것은 MRI를 찍고 CT를 찍어가지고 나와서 반드시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치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장모님인가 치매니까 여러분, 제가 이 치매를 반드시 잡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뭐냐? 각 그 지역별로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게 CT나 MRI 있나요? 아니죠. 뭐가 있냐면 MMS가 갖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가족은 누가 있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오지선당 사지현상 쭉 해서 나무, 자동차, 모자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해서 못 알아들으면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지구나 해서 그것을 데이터에 이제 점수화 시켜가지고 몇 점 이하고 뭐 9점 이하면은 뭐 중증 치매, 경증 치매 이래서 치매가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진단을 내릴 때 MRI를 찍고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치매가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권위 있는 그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등급을 내서 혹시 F09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치매인 것 같아. 그러면 F09로 많이 내려줘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F03 비슷하잖아요. F03은 나에 해당되는 상세 불명의 치매, F09는 상세 불명의 기질성. 이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질병은 양양에서만 내는 것은 아니죠. 한의원에서도 질병을 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서 이렇게 되었죠. 중풍후유증이라든가 진전 이런 것은 한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진정 같은 경우는 이제 중풍 같은 용어를 또 한의학 쪽에서 낼 때 이런 또 진단도 내려지는 것도 지금 노인성 질환에 해당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당뇨나 고혈압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남아서 9시까지 꽉 채워서 하겠습니다. 양해 좀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제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은 각자 생각을 해요. 뭐냐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내가 할 때 이렇게 응대를 하거나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막 나가서 제가 이것을 할당량을 채우는 것보다는 요런 데서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방법이 오늘 등급을 받을 땐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볼까? 자, 각자가 저는 이렇게 레시피를 제공하는데 여러분은 요 요리를 이렇게 요리하면 맛있겠네. 요거는 또 이런 요리로 하면 되겠네. 나는 저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그냥 제 경험상 얘기를 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늦게 나가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또 조금 그냥 좀 더 알려주고 싶은 제 마음이라는 그 진정성 면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서 다음 쪽으로 좀 안 넘어가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신청 장소는 어디냐면 이제 건보에다가 팩스로 넣어주면 된다. 그것을 누가 하냐? 가급적이면 장기요양 기관장들이 이것을 다 맡아서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인정서 양식을 보면은 주소지가 있고 밑에 실거주지를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소지는 뭐냐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거주는 내가 어디 있느냐. 대부분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도 이제 거동이 어렵고 이제 케어가 필요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어디에 있냐면 아들 집, 딸 집에 이렇게 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있는 주소지하고 다를 땐 실거주지를 써야 돼요. 자, 아들 집에 있으면 며느님이 싫어하겠죠. 딸 집에 있으면 사위가 거북하겠죠. 참, 이런 게 너무, 어, 어, 예, 한의사도 의견수행도 가능합니다. 한의사도 의사지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이 분야에 대한 권위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도 다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의 의사도 가능하고요. 질문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넘어갔네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실거주지를 했는데 어디다 신청하냐?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검색해서 건강보험 지사별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실수로 해서 예를 들면 중랑구에 해야 되는데 저기 노원구에 잘못 보내서 괜찮습니다. 노원구에 접수가 되면 다시 중랑구 쪽으로 이렇게 배정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아무나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실거주. 왜냐하면 누가 나와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지역으로 해당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오기 때문에 실거주지 기준으로 그 담당자가 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신청하냐? 아까 같이 본인,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 그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 아까 얘기한 옛날에는 이게 안 됐었는데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를 관리해서 이분이 치매로 보호받아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치매의 지속적인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건 다음 시간. 왜냐하면 서비스에 연계를 해서 이 재가 시간, 이 가정 내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저는 서비스원의 운영위원도 해보고 이런 것에 연계가 지금 되고 있느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 실적 채우기 바쁘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현재는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순환 보직에 있어서 이 정책이 오래 가지 않고 지금은 누가 이 정권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장기요양 현장에 머무르고 있는 이 장기요양 기관장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정말 걱정하고 정말 고민하고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창구의 창이 없습니다. 학교도 어떻게 보면 이런 강의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데 이런 소통의 창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워도 없고 또 이제 장교양 기관장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면 너네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떤 폄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면에서의 참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떤 이런 시간을 이제 가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신청서를 이렇게 이제 양식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찾아보시든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팩스로 넣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공단 직원이 14일 이내에 나옵니다. 요거를 잘 받아야 돼요. 잘 받는 뜻이 뭐냐면 응대를 잘해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자는 얘기죠. 상태가 뭘 보냐면 수발의 점수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서비스가 필요하지?
60 몇 개의 문항에 자 설문지에서 그거 5432를 집어넣고 그것을 그대로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그게 그 문항별로 환산체 점수가 들어가서 요게 몇 점입니다 나와서 몇 점이면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몇 점을 받아야 되냐면 상태가 안 좋은 게 5점이죠. 5점에서 이제 0점으로 가는. 이제 거기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조사하러 나오는 게 방문 인정 조사고요. 요거는 또 시간이 되면 아주 디테일하게 인정 조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견서는 누가 내는가? 어르신 직접 내세요. 못 하잖아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근데 너무너무 와상이야. 와상이라는 것은 이제 누워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럼 소견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병원이 없어. 내 섬나라에서.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견서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순서 30일 내 신청서 누가 하냐? 신청인. 그 다음에 접수는 건보. 건보가 또 방문조사. 그 다음에 결과도 건보. 그렇게 해서 신청인이 이제 이런 것을 받게 돼서 이제 장기요양 기관하고 서비스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요걸 다시 이제 공단에서 하는 내용을 이제 표시로 했어요. 아까 65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 요건조사 해가지고 이제 신체적 기능하고 인지적 기능만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것을 어떤 질문을 하는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접수해서 판정위원회 열리고 판정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95점 이상 다 수발이 필요하겠다. 1등급은 되게 많이 안 좋습니다. 2등급은 누워는 계시고 이제 휠체어도 타고 계신 분이고 밥은 간신히 이렇게 손으로 먹을 수 있는 또 한쪽은 마비 이런 분들이고 3등급은 걸을 수는 있는데 누군가 부축을 해야 되고 인지 기능도 좀 떨어지고 4등급은 걸을 때 누가 또 부축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점수가 요 사이에서 머무를 때 그 다음에 5등급은 치매만 가지고 등급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한 분이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안 난 사람은 누가 하냐? 요양보사가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의 재산을 가지고 시군구의 재산을 이제 자원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일부 이제 띄엄띄엄 방문하는 그 서비스로 해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거. 또 인지 등급은 6등급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것은 이제 5등급도 아니면서 이제 주야간 보호에 조금씩 서비스를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일 억울한 사람은 45점에서 51점. 이러면 44점 받은 사람이 되게 억울하고요. 저기 51점에서 6점이면 50점 받은 사람 되게 억울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그때 어떤 보호자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변의 역할을 잘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참 체크 하나 일로 갔다가 요로 하나 가는 거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한 응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이렇게 그냥 흐름만 보시고 다운 내려가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Q&A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저기 항상 이렇게 딴 데로 말이 가는데 그래도 생각날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돼서 일단은 이용자 입장에서 이제 방문 요양을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때 내가 이런 안내를 해야 되겠고 이런 대처를 하고 준비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오늘 제가 강의하려는 어떤 그 내용이었거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내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